이 부동산 거품이 꺼졌을 때 이 가격 지수가 떨어진 이유를 생각해 보면 뭐 막 20%, 30% 그렇게 안 떨어졌어요. 그런 예가 없어요. 사람들이 체감하기에는 집값이 막 20%, 30% 떨어졌네 하지만 그건 급하게 판 사람의 경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버텨요. 집을 안 팔고 버텨요. 그러면은 가격 지수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급하게 막 급매를 한 사람 가격으로 계산하겠습니까? 되게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막 떠든 사람들은 급매로 막 내던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런 자극적이고 근거 없는 말들이 이 SNS상에서 쉽게 퍼지고 막 쉽게 받아들여져요. 사람들이 왜 그런데 휘둘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글로벌 경제가 이게 결코 그냥 일반 이런 데 있는 한 곳에서 보고서가 나면 그걸 뺏기기 식으로 해서 대부분의 보고서들이 다 비슷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식의 보고서가 아니다 이거예요. 어디서도 이런 식의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근거를 제시를 하고 추정하고 전망하는 그런 보고서는 아마 거의 찾아보기 힘드실 겁니다. 중국 경제가 구조적 침체에 빠지는 또 다른 가장 큰 요인은 자산 경제에서의 요인이 있죠. 이건 지금 이제 그 산업이니까 생산 경제죠. 그러니까 생산 경제 면에서 중국 경제가 구조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 자산 경제 면에서 중국 경제가 구조적 또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중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가 이제 중국이 구조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산 경제 측면에서의 또 다른 요인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부동산 거품 붕괴 관련해서는 뭐 여러분들 여러 이제 각종 그 미디어나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보시면 중국 부동산 거품과 관련해 가지고 연결시켜서 부동산 거품이라든지 그와 연결시켜서 중국 경제 폭망론이 난무를 하죠. 그다음에 근거 없는 그런 억측들이 또 난무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와 경제 전망 이 시리즈에서는 그런 그 근거 없는 억측들이나 주장들에 대한 어떤 논박을 하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런 자극적이고 근거 없는 말들이 이 SNS상에서 쉽게 퍼지고 막 쉽게 받아들여져요. 사람들이 이상 왜 그런데 휘둘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들 똑똑하다고 생각할 건데 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막 휩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정치판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뭐 그렇다 이거예요. 정말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중국의 진짜 부동산 거품 붕괴 상황의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가, 어떤 상황인가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한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런 중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가 이제 자산 경제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당장 영향을 미치는 건 뭡니까? 당장 소비 위축이라든지 투자 위축이라든지 생산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영향을 위축으로 이어지죠. 내가 집을 아파트를 샀는데 3억 원에 샀는데 그게 6억 원으로 2배로 올랐어. 내가 부자가 됐네. 그래서 내가 전에는 차를 살 생각을 안 했다가 내가 그때 이참에 차를 한 대 뽑아야지. 이렇잖아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뭐 일본도 그랬고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른바 그런 것들은 이제 웰스 이펙트라는 거 불렀죠. 옛날 부의 효과, 자산 효과라고 부르죠. 그 식으로 이 부동산 경제가 그 실물 경제를 영향을 미치는데, 반대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이제 반대로 있는 차도 팔아야 되죠. 왜냐하면 집값이 폭락하니까 당장에 손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이제 줄이잖아요. 차를 살 것도 안 사고, 그러니까 차가 안 팔리잖아요. 중국 지금 차 안 팔리잖아요. 뭐 팔리긴 팔리죠. 팔리는데 어떻게 팔리나요? 차 가격이 그냥 완전히 막 30%, 40%막 떨이로 막 팔고 있잖아요. 그런 식이다, 이거.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되죠. 실물 경제가 위축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융 경제도 타격을 받는다. 왜냐면 부동산은 뭐하고 쌍두마차입니까? 금융하고 쌍두마차예요. 부동산은 금융하고 항상 맞물려 가는. 돈을 빌려와서 부동산 투자를 하잖아요. 아파트도 건설사들이 돈을 빌려와가지고 짓고, 개인도 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금융하고 항상 맞물려 있어요. 수레 두 바퀴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거품이 꺼지면은 당연히 금융 경제도 타격을 받죠. 은행들 부실이 되죠. 부실채권이 확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다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동산 거품 붕괴의 실제 모습이 어떤 것이고, 지금 부동산 가격은 어떤 상황이고, 지금 부동산 이제 판매 상황은 어떻고, 빈집은 어떤 상황이고, 그것이 이제 중국의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어떻고, 또 금융권의 부실에 미치는 영향, 그로 인한 부실은 어느 정도고, 그것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현재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어떤 정책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런 정책적인 대응들이 제대로 된 대응인지 아닌지,
그것들을 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가 결과적으로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침체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이건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 대표적으로 해외 사례도 예를 들었죠. 일본 사례하고 미국 사례를 들었죠.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이제 어땠습니까? 장기 침체까지 들어갔잖아요. 미국도 2010년에 이제 2007년 서프라임 론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글로벌 경기 발생하고 그래서 미국 경제도 사실은 영구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성장률이 이렇게 좀 영구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미국의 서프라임 론 사태도 부동산 거품 붕괴가 그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로서 이렇게 미국의 서프라임 론 사태를 예시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도 영구적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본 사례와 미국 사례를 봤을 때 중국 경제도 부동산 거품 경제가 영구적으로 중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중국의 생산 경제와 자산 경제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생산 경제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중국 경제의 구조적 침체 요인들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자산 경제에서는 부동산 거품 붕괴가 중국의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에 미치는 타격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중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장기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보시면은 일목요연하게 중국 경제 대세 흐름 파악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중국의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막 수많은 억측과 근거 없는 주장들이 난무를 하고 중국의 뭐 미준공 미완성 주택이 뭐 1억 채가 넘네, 6천만 채가 넘네, 뭐 얼마가 넘네 하고 뭐 중국 경제가 폭망하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난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것이 진짜 중국의 진짜 부동산 거품의 진짜 모습이냐를 객관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야만 진짜 중국 경제의 상황을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상황을 말씀드리면 중국 이제 중국도 이제 사실 이제 예전에는 이제 단독주택이나 저층 주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경제 성장하고 인구가 이제 도시로 몰리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 지역에 주택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면 어떻게 되면 당연히 한국 쳐다보고 한국처럼 아파트를 짓죠. 고층 아파트를. 그래서 2010년 이후부터 중국이 급격하게 이 고층 아파트 많이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주택이 굉장히 폭증을 하는 시기였어요. 2010년 이후. 그래서 이 중국의 주택이 10년 단위로 거의 6천만 채씩 늘어났던 걸 기억을 합니다. 이게 아마 보고서를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00년에서 2010년까지 6천만 채, 그 다음에 2010년에서 2020년까지 6천만 채, 이렇게 늘어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2020년부터 그 이후에는 이제 뭐 거품이 꺼지면서부터 이제 그것이 위축이 됐겠죠. 근데 이제 그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늘어난 그 주택들은 대부분이 아파트, 고층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2010년에서 2020년까지의 늘어난 그 총 주택수가 6천만 채인데, 어떻게 중국의 빈 아파트가, 미준공 아파트가 1억 채가 넘어갈 수가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미준공 주택이 6천만 채가 넘는다는 주장도 말이 안 되죠. 중국 정부 통계가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해도, 중국 정부 통계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중국의 시장 상황을 어떻게 파악을 할 겁니까? 그래도 중국 정부가 나름대로는 예를 들어서 인구 센서스 주택조사나 인구조사 같은 경우는 그건 나름대로는 해요. 나름대로는 해요. 전수조사를 해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걸 개인들이나 아무리 자기가 전문가라고 해도 그런 게 신뢰성이 낮든 어떤 간에 그런 중국 정부가 내놓는 공식 통계를 능가해서 자기가 꿰뚫어 본다? 그 사람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걸 꿰뚫어 보냐 이거예요. 자기의 통찰력, 직감을 가지고 꿰뚫어 봐요? 그 사람은 신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정부가 어떤 통계를 냈는데 그 통계가 어떻게 보면 어떤 단편적으로 나오는 여러 단편적인 소식들하고 좀 안 맞는다 하면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이렇게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된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통계는 이 정도 조금 수정해서 봐야 된다. 이런 식의 설명이 더 이렇게 의미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 거죠. 저건 통계가 엉터리야. 중국 경제 그래서 폭망해. 이거는 이런 식은 그야말로 이게 엉터리죠. 이런 것들이 엉터리죠. 그래서 어쨌든 중국의 이제 그 부동산 시장 상황을 둘러싸고는 너무나도 많은 그 억측과 엉터리 주장들이 난무를 해서 그걸 한번 이게 정말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최대한 어떤 그 객관적인 상황, 중국의 실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정리를 분석을 했다 이거예요.
이제 먼저 이제 중국 정부가 중국의 70개 대도시에 대해서 주택가격 통계를 매달 발표를 해요. 매달, 그래서 중국 발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 이제 또 도시는 급이 있죠.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이렇게 급이 있는데, 이렇게 70개 도시를 내는데 그 도시별로 나눠서 이제 가격 추이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분양주택은 이제 이른바 이제 신규주택이죠. 중고주택은 이제 이미 이제 기존 주택을 말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뭐 2010년부터 2011년부터 2025년 초까지의 이제 가격 추이를 이렇게 좀 내놨어요. 사실 아마 이런 가격 도표 그래프를 내놓는데도 저희 연구소 뿐이지 않나 싶어요. 저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런 그래프를 본 적이 없어요. 딱 정리하고 내는 그래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분양주택인데, 분양주택 가격이, 근데 베이징 같으면은, 뭐, 오히려, 이렇게, 뭐, 가격이 뭐, 얼마 안 떨어졌다. 신규주택인데. 그래서 엉터리다.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 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죠. 새로 진 아파트가. 왜 안 떨어질까요? 당연히 원자재 가격 반영하고, 건설 비용 반영하고 하니까 안 떨어지죠. 물론 이제, 안 팔리면 할인 판매, 뭐, 이렇게, 하고 하겠죠. 그건 공식적으로 안 하죠. 한국도 그렇잖아요. 몰래 건설사들이 안 팔리면 몰래 처분하잖아요. 그거 이제 들통나서 싸우고, 먼저 이렇게 사간 사람하고 싸우고 난리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팬데믹 이후에는 그 러우 전쟁이 해가지고 얼마나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습니까? 굉장히 당연히 건설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판매 가격도 올라가죠. 문제는 뭐냐면 가격은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죠? 이게 판매가 안 팔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빈집이 지금 안 팔린, 또는 건설을 착공을 했지만은 못 짓고 말아버린 미중공 주택이 지금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미중공 주택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아까 말씀드린 터무니없이 막 1억 채, 6천만 채, 막 4천만 채, 막 이런 건 너무 터무니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꾸 그 신규 주택은 그렇지만, 이제 기존의 주택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빨리 떨어지죠. 더 많이 떨어지죠. 신규 주택은 이제 건설 단가 비용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하락폭이 적지만, 중고주택은 이제 이미 다 지어가지고 사람이 살거나 빈집이거나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집이 안 팔리고 이제 가격이 꺼지면은 더 많이 꺼지죠. 그래서 중고주택 가격이 더 많이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투기가 심한 지역일수록 많이 떨어지는데, 되게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냐면, 예전에 아마 설명했을 동영상 보시면은 그 계획 개방이 뭐 가장 먼저 이루어진 인구 밀집지대, 중국에서 경제가 발달한 연안지대, 광동성이라든지 저장성이라든지 복건성이라든지 산동성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부동산 거품이 집중됐고, 거기서 거품이 또 집중적으로 꺼졌죠. 그런 지역이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어쨌든 통계로 보면은 중고주택이라도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다 이거예요. 이제 한번 한국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의 경우도 부동산 거품이 꺼졌을 때 이 가격 지수가 떨어진 이유를 생각해 보면 뭐 막 20%, 30% 그렇게 안 떨어졌어요. 그런 예가 없어요. 사람들이 체감하기에는 집값이 막 20%, 30% 떨어졌네 하지만, 그건 급하게 판 사람의 경우고, 급하게 자기가 급해가지고 판 사람의 경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버텨요. 집을 안 팔고 버텨요. 그러면은 가격 지수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급하게 막 급매를 한 사람 가격으로 계산하겠습니까? 이게 전체 이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100명이 집을 팔아요. 그 중에 이제 급하게 판 사람이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이제 지금 가격이 100인데 이 가격을 이제 70에 팔아요. 70이라도 팔겠다 이거예요. 급하니까. 나머지 그러면 90명은 이 가격이 지금 뭐 떨어졌는데 90 정도인데 90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안 팔고. 나는 90이야. 90 이하로는 안 팔아. 그러면은 이 중고주택 가격 지수를 낼 때 어떤 식으로 낼까요? 70으로 낼까요? 90으로 낼까요? 아니면은 가중평균으로 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뭘로 낼까요? 되게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막 떠든 사람들은 금매로 막 내던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 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막 감당을 못 해가지고 막 어쩔 수 없이 막 내던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보통 때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겠죠. 늘어나고 상당히 그런 것들이 타격이 되겠죠. 또 부동산 시장 전체 분위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죠. 하지만 예컨대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정부가 그런 주택 가격 지수를 낼 때는 어떤 식으로 낼까요?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도 그런 주택 가격 지수를 낼 때 어떤 식으로 낼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낼 거라 이거예요. 금매가 모든 가격의 기준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매로 내던진 사람이 100명 중에 10명이 아니라 30명 하면은 상당히 주위에, 내 주위 사람이, 옆에 사람이 저걸 100짜리를 70에 팔았어.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서 체감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30이면은. 뭐 또 50이면은 더 많겠죠. 체감하는 사람이. 당연히 50명이면은 가격 지수도 이제 가중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 쪽으로 떨어지겠죠. 금매에 던지는 쪽으로 떨어지겠죠. 그렇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가 뭐 신뢰성이 없다, 뭐 GDP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없다.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야기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렇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다 엉터리고 내 말이 옳아. 이런 식의 그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는 그 역시 엉터리고. 예. 근데 GDP 통계가 신뢰성이 없다라면은 어떤 점에서 왜 신뢰가 없는가를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중국의 GDP는 뭐 5%가 아니라 2%, 0%다. GDP 성장률 0%다. 라는 어떤 근거가 뭐냐, 그렇게 말할 때. 근거를 그냥 뭐 어떤 언론에서 또는 어떤 뭐 대학 교수가 중국 경제 성장률은 뭐 2%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2%다. 뭐 그 사람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을 했냐. 그게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이렇게 경제학 교수고 내가 전문가고 하기 때문에 중경제가 성장률이 0%야. 또는 2%야. 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게 정말로 중경제가 2%고 0%냐. 그건 택도 없는 이야기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자극적이고 근거 없는 말들이 이 SNS상에서 쉽게 퍼지고 막 쉽게 받아들여져요. 사람들이 이상 왜 그런데 휘둘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들 똑똑하다고 생각할 건데 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막 휩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정치판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뭐 그렇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그 부동산 거품 붕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와, 부동산 거품 붕괴해갖고 막, 금융량 부실이 어떻고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들이 난무를 하는데, 그걸 객관적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 거품 붕괴 규모를 추정하는 예로서 중국의 상품 건물 판매액을 보면, 이게 이제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의 이제 중국 상품 건물은 이제 주택 있고, 그 다음에 상업용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기타 건물들이 있죠. 그걸 다 합친 이제 그것들이 상품 건물인데, 상품 건물 판매액을 보면은 2022년 부동산 거품이 이제 본격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한 직전에 18조 위안이었어요, 판매액이. 그런데 2024년에 한 9조 위안, 그러니까 절반 정도로 줄었죠. 9조 위안이니까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면은 부실 규모가 얼마나 될까라고 이렇게 할 때의 근거로서 이걸 들 수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9조 위안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18조 위안을 거품 붕괴가 절정에 도달한 시점이라고 보면, 거품이 꺼져서 2024년 기준으로 이제 9조 위안을 하면은 일단 2022년에는 거품이 어느 정도 발생해. 9조 위안만큼 거품이 발생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죠. 9조 위안만큼이 거품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꺼졌기 때문에 현재 9조 위안이잖아요. 근데 그럼 이제 9조 위안 일단 거품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년도인 2021년은 어떠냐 이거예요. 2021년은 한 7조 위안 정도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9조 위안인데 2021년에도 판매액이 17조 위안이기 때문에 8조 위안만큼 거품이 끼었다라고 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020년에는 한 6조 위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9조 위안의 개수는 7조 위안만큼 거품이 끼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품이 발생한 게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5년 동안에 거품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요 5년 동안에는 거품이 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판매액에도 그 거품이 낀 판매액이 있었겠죠. 그 판매액에 거품이 낀 판매액을 어떻게 추정하냐 하면은 기준은 2024년에 거품이 꺼진 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30조 위안 정도 된다 이거예요. 5년간 거품이 끼었다. 2028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끼었다라고 쳤을 때 2024년에 그 9조 위안을 기준으로 잡으면은 한 30조 위안이 되고, 만약에 2020년, 21년, 22년 3년 동안이 거품을 낀 기간으로 보면 한 20조 위안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상품 건물 판매액으로 봤을 때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조에서 30조 위안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건 얼마든지 설득력이 있잖아요.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서 하는 거니까 설득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납득을 하지. 밑도 끝도 없이 중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가 막 빈집이 1억 채가 넘고 6천만 채가 넘고 뭐 몇천 이렇게 몇백조 위안 뭐 어마어마한 이렇게 한다 이거. 예를 들어서 20조 위안에서 30조 위안이라고 치면은 한국 원화로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4천조 원에서 6천조 원 정도 되고 1위안 200원으로 잡으면 4천조 원에서 6천조 원이 된다 이거예요. 4천조 원에서 6천조 원이면은 대체로 한국 경제 규모다. 한국 경제 규모라는 뭐냐면 한국 GDP는 한 2천조 원 정도 되죠. 근데 이제 그건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한 거고, 추라액 기준, 총 산출이 아웃풋이라고 하죠. 추라액은 이 가치 창출 부분뿐만 아니라 이 중간 투입재 부분까지를 몽땅 합쳐서 추라 가격을 하는 거예요. 추라 가격으로 치면은 한 4,500조에서 5천조 정도 될 거예요. 추라 가격, 한국의 총 산출액이 한 4,500에서 5천조 정도 될 거예요. 딱 그 정도 지금 중국 거품 붕괴 규모는 4천조 원에서 한 6천조 원 정도 사이에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니까 20조 위안에서 30조 위안 정도 되지 않을까. 20조 위안이면으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이제 한 채당 100만 위안, 아파트 한 채당 100만 위안으로 계산을 하면 100만 위안이면 2억 원이잖아요. 100만 위안으로 실제로는 그보다 더 높아요. 계산하기 편하게 100만 위안으로 치면 20조 위안은 몇 채가 됩니까? 2천만 호가 되죠. 아파트 한 채당 100만 위안이라고 치면 2천만 호가 돼요. 계산하면은. 그러면은 중국에 막 거품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주택이 2천만 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미완공이 됐든 빈집이 됐든 준공해하고 못판 빈집이 됐든 2천만 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조 위안이면은 3천만 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2천만 채에서 3천만 채인데 실제로 중국의 지금 평균 그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은 100만 위안을 넘는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그걸 150만 위안으로 잡으면 2천만 채가 3천만 채가 줄겠죠. 1,500만 채에서 뭐 2,500만 채로 줄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품 붕괴하고 중국의 지금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대강 보면 알아요. 대도시 베이징이나 이런 그 부동산 중개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판매하는 그런 거 보면 알아요. 그런데 조사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알아요. 나와요. 그걸 대충 모아가지고 평균 내서 대충 시세가 어느 정도다. 라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딱 역산을 해보면은 중국에 지금 문제된 부동산 거품 붕괴로 해서 문제된 지금 아파트 수는 대충 얼마다 하는 것을 역산으로 해서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대충 한 뭐 이렇게 보면은 1,500만 초에서 최대 한 2,500만 초 아니면 최대 3천만 많이 봐요. 정말로 많이 잡아줘. 3천만 채다. 3천만 채도 어마어마하다 이거예요. 한국에 지금 전체 아파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전체 아파트가 1200만 채인가? 1800만 채. 전체 주택이 1800만 호가 되고, 그 중에 아파트가 한 1200만 채 될 거예요. 그러니 한국의 전체 아파트보다 더 많은 게 지금 문제의 아파트인 거예요. 지금 거품 붕괴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아파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게 양이에요. 이렇게 이제 중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빈집 추정, 부동산 개발 기업의 부실 추정, 이제 지역별 경제 현황, 어느 지역에서 부동산 거품이 집중됐고 거품 붕괴 충격이 어느 지역이 더 어느 정도 집중돼 있는가, 그다음에 부동산 거품 붕괴 현황 지역별,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현재 어떤가, 아까 가격이나 이런 게 판매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상황은 어떤가, 그다음에 부동산 거품 붕괴 충격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서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가 미국 경제에 미친 충격이 어땠는가, 서프라임 사태를 사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거품 붕괴가 이제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 경제에도 타격을 줬는데, 그래서 중국 은행권의 지금 이제 부실 채권 상황이 어떤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일본 정부가 대응한 것, 미국 정부가 대응한 것, 중국 정부가 대응한 것을 비교를 해보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대응한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 아닌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중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될 거다라는 식의 전망을 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을 한 겁니까? 여러분들 글로벌 경제가 이게 결코 그냥 일반 이런 데 있는 흔히 막 한 곳에서 보고서가 나면 그걸 뺏기기 식으로 해서 대부분의 보고서들이 다 비슷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식의 보고서가 아니다 이거예요. 어디서도 이런 식의 어떤 그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근거를 제시를 하고 추정하고 전망하는 그런 보고서는 아마 거의 찾아보기 힘드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마가 정책에 대해서